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고요. 많이 긴장은 되시겠지만 언제나와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너굴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뭐 좀 성우 같은 거 하세요? 아니요. 그거랑은 직업이 거리가 멀긴 한데. 아무튼 너무나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너굴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오신 이유는 저 이상한 경험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셨고, 네, 어느 맞습니다. 나라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캐나다. 네, 그때 제가 혼자 살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캐나다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또 너굴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너굴이에요. 이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캐나다를 간 이유랑 제가 살았던 일대를 약간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가 풀어지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걸 되게 즐기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다퉜고 전교권에서도 항상 놀았고 중학교 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의 장래 희망과 목표하는 대학교가 눈이 좀 높아졌고,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진학에 이점이 많고 더욱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여서 네. 그때부터 그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중3 끝날 무렵이 돼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꿈꿨던 그 직업과 저의 수준의 벽이 높았는지 아쉽게 고등학교를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입시 규정상 제가 그 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저는 다른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재수를 해야 됐던 상황에 놓인 거예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고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너무 충격적이고 우울해가지고 방에 틀어박혀서 한 3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식음을 전폐하듯이 우울증 환자처럼 박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캐나다에서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권유를 해주셨어요. 지금 준비를 해서 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면 거기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하면은 네가 1년 꿇을 일도 없고, 네. 어차피 제가 공부하느라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어차피 친구도 없는 거 가서 새로 사귀고 재밌게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17살을 꿇을 선택지는 너무나 선택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토플이랑 네. 이것저것 서류랑 준비해서 비자 받고. 그렇게 해서 캐나다를 갔는데 완전 초행길이잖아요. 저는 그 나라를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 말로만 들었지. 완전 초행길이다 보니까 처음에 당장에 저는 학교도 없으니까 기숙사도 없고 살 집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캐나다 집에 살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보통은 월세밖에 없었는데 그 월세 가격이 정말 한국에 비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거의 한국에서 웬만한 지방 도시에서 월세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집을 월세를 120만 원, 130만 원을 불러버리니까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일단 캐나다에서 사신 적도 있고 하니까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다니다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조금 싼 집을 찾았어요. 거의 한 반값이었는데 일단 아빠가 집주인분이랑 말씀하시기로는 그래도 해외에서 오고 했다니까 자기가 원래 좋은 일 하듯이 그냥 싼 가격에 집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옷가지들도 정리하고 가구들도 들여오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학교 때 어학연수 같은 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 나라마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해서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끼리 똘똘 뭉쳐서 놀아요. 나이 차이 나더라도. 그런 집단에 제가 우연치 않게 거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은 대개 기숙사 아니면 혼자 사니까 이 친구 집에도 갔다 저 친구 집에도 갔다가 막 그러면서 한 달을 신나게 놀았거든요.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2달 정도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걔네랑 친하게 신나게 놀고 하다가 제 집에서 하나둘씩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 흔히 말하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하죠. 물건이 지 맘대로 움직이거나 뭔가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일어났던 것이 그때 저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17살짜리가
그냥 저희 집에도 그 친구들이 자주 오고 막 자주 놀고 하니까 걔네들이 위치를 옮겼을 수도 있고 TV 리모컨 위치 정도야 누가 툭 건드려도 막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 2달을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면서 진짜 공부랑 척을 쌓고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런저런 친구들을 사귀다가 가명을 쓸게요. 철민이라고 할게요. 그런 철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철민이라는 친구의 집안 내력이 조금 신기해요. 일단 철민이는 혼자 캐나다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철민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둘 다 한국에서 무당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지 뭔지 저는 완전 이과라 잘 모르겠는데 아이까지도 약간의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한국에 있으면 너는 신내림을 받을 팔자니까 차라리 해외에 가서 그 기운들을 떨쳐내고 와라 해서 해외로 유학을 온 케이스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처음 학교에 가서 친해지니까 제가 그 철민이라는 친구를 저희 그 한국에서 온 애들 모임에 소개해서 같이 재밌게 놀다가 철민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밤새 놀려고 주말에. 근데 들어와서 생각 없이 한 한두 시간 정도 놀다가 갑자기 철민이가 저한테 둘이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서 왜 불렀어? 물어봤는데 혹시 집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적이 없냐 저한테 갑자기. 자기가 뭐 제대로 신내림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정도 기운을 느낄 수는 있다. 근데 뭔가 이상하다 여기. 그러길래 전 그때까지 완전히 귀신을 안 믿는 쪽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리적으로 귀신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물건들이야 지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누가 툭툭 치면. 우리 집에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한 반년 정도를 학교 다니면서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한 반년쯤 지났을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때가 학교 방학. 근데 집이 너무 좀 황해 보이는 거예요.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 카페트를 하나 시켰어요. 거실에 깔아두려고. 다른 친구들 집 가보니까 다 카페트가 있길래 아 캐나다 사람들은 카펫을 깔고 사는구나 싶어서 양털로 된 카펫을 하나 깔았어요. 뭔가 보기에 좀 차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상태로 지내는데 그 카펫 같은 건 결 따라서 손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그으면 색깔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 부분? 그게 제가 자기 전에 제가 약간 결벽증기가 있어서 꼭 한쪽 색깔로 밀어놓고 잤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도 아니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아침에 정신없이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와 보면 뭔가 발로 살살 끄신 것 같은 느낌으로 결이 조금씩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바람 불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환기한다고 창문도 열어놓고 다니고 했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철민이가 했던 얘기가.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철민이한테 우리 집으로 와봐라 같이 놀자. 그래서 둘이 놀다가 제가 본론을 꺼냈죠. 부른 이유를.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그거랑 관련된 거냐 했더니 철민이가 웃으면서 에이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냐고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부터는 겁먹는 거 없이 그냥 지냈죠. 근데 처음엔 학교를 놀면서 다녔고 이제 다시 학점도 따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루는 좀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집 구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도는 화장실이 있고 왼쪽에 방 하나가 더 있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투룸 같은 구조였어요. 그리고 이 주방 식탁에서 보통 제가 스탠드 켜고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그때 새벽 2시 정도까지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불 다 켜놓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솔직히 그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도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쩍 오른쪽을 봤는데 그 잠깐 사이에 카펫에 그 발로 끄신 자국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문도 다 닫아놓고 캐나다는 날씨가 추우니까 좀 문도 다 닫아놓고 이건 바람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고로 이 일을 겪기 전까지 귀신을 절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귀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하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날은 그냥 자고 있는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시험 기간에 제가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때 그 현상을 제가 처음 목격한 게 2시쯤이었거든요. 한 1시 50분쯤 되니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공부 안 하고 카펫만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어요. 멍 때리듯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확히 시계가 2시를 딱 가리키는 순간 갑자기 발로 질질질 끄시는 자국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이거는 내가 뭔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 집에 더 이상 있기는 힘들겠다 순간 오늘 밤 여기서 못 자겠다 내가. 그래서 급하게 나와서 기숙사 사는 애들도 있고 혼자 사는 애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철민이었어요.
그래서 철민이한테 그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 4통을 하면서 걔를 깨워가지고 내가 뭐 내일 밥이라도 한번 거하게 산다고 혹은 뭐 어디 가서 술을 먹든 뭐를 하든 학생인데 저희가 술을 좀 먹었거든요, 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철민이가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그 한인타운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무리가 사는 동네가 집들이 각각 좀 가까웠거든요. 다 걸어서 1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예. 그래서 철민이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죠. 이 2번 겪은 이 카페트 얘기를.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이거는 자기 선에서 알 수 있는 건 없고 자기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 자기가 이제 시차 따져서 내일 어머니 일어날 시간대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면 에이 똑같이 오늘 밤도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자라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 집에서 자고 네. 아무 일 없이 그냥 등교했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다음날 밤에 똑같이 그냥 2시까지 잠 안 자고 앉아 있다가 똑같이 2시에 그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반대결로 촥 밀어버렸어요. 한 번 지나간 자리 촥 밀었는데 그게 제가 밀어본 적은 없어서 왜 또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자국이 같은 자리에 또 생기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카펫 위를 양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비행기 타고 13시간, 14시간 거리 나라에 혼자 있는데 전화해서 엄마 아빠한테 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은 그냥 제가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제가 직접 철민이 어머님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 나라에 온 지 1년도 안 된 상태고 지금 너무 무서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철민이 어머님이 그래도 자기 아들 친구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하게 밥 한번 사고 자기가 어차피 해외 놀러 가는 겸 한번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얼굴도 볼 겸.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정 맞춰서 철민이 어머님이 캐나다에 오시기까지 한 4일에서 5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4일에서 5일 동안 집을 비워놨어요. 제가 그 집에서 앉았어요. 철민이 어머님이 자기가 갈 때까지 집에서 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었고 저도 너무 무서워서 5일 동안 비워놓고 철민이 어머님이 공항에 내리실 때 철민이랑 같이 가서 공항에서 픽업을 했어요. 예. 픽업을 해드렸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집은 비워놨지? 이거였어요.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지? 그래서 속으로 아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하고 네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 옷도 그냥 그 앞에 아무데나 해서 사 입었거든요. 제가 5일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다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냥 바로 그 집으로 가보재요. 딱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현관문을 열고 철민이 어머님이 저희 현관문 앞에 발을 한번 딱 저희 집에 첫 발을 내디둔 순간 그러니까 철민이 어머님이 앞장서시고 저는 비밀번호 현관문 열고 뒤에 있었거든요. 철민이 네. 어머님 딱 뒤돌아보더니 나 혼자 들어간다고 그냥 문 닫고 한 30분 동안 어디 가서 놀다 오든지 앞에서 기다리던지 하라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너무 쫄아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30분보다 좀 더 걸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이게 네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뭐가 있긴 하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혼이 약간 한이 맺혔는지 이 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근데 당장에 네 목숨이나 뭐 그거에 지장되는 건 없으니 잠깐 무시하고 자기가 캐나다에 2주 동안 있을 거니까 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도 잠은 여기서 자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시길래 저는 그냥 아 그래도 내 신변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 마음을 놓고 다시 지냈어요. 거기서 한 5일 정도 더 지냈나? 근데 5일 정도 뒤부터 제가 청각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자다가도 요새 매미 우는 소리에도 깨요 아침에. 매미. 그 정도로 청각이 예민한데 한 번은 이제 모기 소리는 아닌데 갓난아기가 우는 소리가 엄청 작게 머릿속에서 앵앵대듯이 맴도는 거예요. 모기 소리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그걸 겪자마자 그날 그 시간에 새벽 4시 정도 됐었는데 그냥 옷 입고 학교 갈 준비 다 해서 그 시간에 나와버렸어요 집에서. 그리고 철민이 어머님은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집을 가서 두드려서 재워달라 하긴 너무 민폐고 그날은 그냥 동네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2-3시간 뻐기다가 학교를 갔거든요. 시간을 죽이다가.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철민이 어머님한테 해드렸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아기의 혼이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뭐지 머릿속으로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해보겠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처음 계약할 때 숨긴 사실은 없는지. 아버지가 집주인이랑 전화를 하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집주인은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아들이 예민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겪은 일들이랑 집주인이 말한 사실이랑 너무 모순적이니까 제가 그냥 그 집에 더 이상 자지는 못할 것 같고 무서워서 그냥 그때 철민이 어머님이 철민이 집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며칠을 같이 지냈어요. 그렇게 철민이 어머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해외에서 구술하거나 할 수는 없다. 난 한국에서만 뭔가 자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심만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집에선 진짜 절대 못 지낼 것 같아서 내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보탤 테니까 그냥 이사를 보내달라 예. 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후로는 그런 일 전혀 없고 잘 지냈는데 제가 그 이사를 가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철민이 어머님이 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 집에서 무슨 사건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캐나다 큰 시립도서관 같은 데를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땐 캐나다에서 지역신문을 매일매일 지역신문을 이렇게 모아서 잡지? 책처럼 꽂아놓는 그 책꽂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매일매일의 지역신문을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도서관을 가서 하나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한 3, 4년 전쯤에 그 집에서 한번 작게 불이 나가지고 건물 전체가 다 탈만한 큰 불은 아닌데 그 집에서 작게 불이 나서 그때 자고 있던 그 애엄마랑 갓 태어난 지 생후 1,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신생아가 죽었다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집이 공실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년 뒤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제가 집주인이랑 전화를 했어요. 네.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 것까지 찾아볼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세히 말을 해주었는데 제가 그 카펫을 놨던 자리에서 예. 아이랑 아기 엄마가 이불을 펴놓고 자다가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불에 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질식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질식사를 해가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이나 거기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렇지. 예. 안 서로 좋은 시시하고 한참 동안 그 집에 사람을 안 들이다가 그 다음에 제가 4년 만에 들어온 거래요. 집 리모델링을 싹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는데 갔더니 이상현상들이 하나씩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진 않으니까 집주인분이랑 좋지 못한 상태로 솔직히 제가 저 혼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캐나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상을 받기를 할 거예요. 이게 솔직히 고소를 한다 해서 한국에서도 고소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시한 채로 잘 지내다가 저는 거기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거기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여기서도 제 전공을 할 수 있다 해서 저는 다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철민이랑은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 철민이랑 철민이 어머님이 그 후에 저희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나 봐요. 근데 철민이가 그 뒤에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철민이 어머님께서 이게 자기가 아이의 혼을 못 느낀 게 그 아기 엄마가 그 작은 아기를 안 보이게 품에 꼭 안고 자기가 죽은 자리를 못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두고 같이 죽으니 얼마나 분통하겠어요, 심정이. 진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맴돌았는데 마침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이상현상들을 겪은 것 같다고 이게 한국이었으면 구술하든 뭘 하든 할 텐데 해외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머님이 그 사실에 대해 조금 숨기고 말을 많이 안 하시고 가신 거라고 그냥 알아서 이사 가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귀신 뭐 무속신앙 아무것도 안 믿다가 아 이런 게 있겠구나 싶네요. 그죠? 이런 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데 혹은 돌비님 채널 같은데 귀신 관련된 썰이 나오면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사연이겠다 라고 생각이 바뀌고 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정신병원보다는 점집을 먼저 찾게 되는 약간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어버린 그런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제 경험담이고 전혀 하나도 MSG를 더한 게 없어요. 네, 근데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 안타까운 사고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에 얽매여 있고 계속 그 아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반복되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아기 소리가 좀 더 작게 들린 게 아마 그 이유인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이 엄마가 항상 아기를 품속에 꼭 안고 있어서 소리가 더 작게 들렸던 게 아닌가 앵앵대듯이만. 그러니까요. 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너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사람이 경험을 하면 그때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맞아요. 진짜 경험을 해봐야 바뀌더라고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 예, 딱 내가 경험한 데까지만 사람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귀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어떤 사건 사고든. 맞아요. 예, 오늘 너굴님께서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참여하신 게 아닌 것 같은.
한 50몇 번 정도 참여하신 분 같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너굴님께서 오늘 실제로 겪은 너굴님만의 실화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네.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철민이 관련 이야기도 많으니까 종종 철민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만요. 철민이가.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뻗어나갈 이야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너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도 너무나 또 섬뜩하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던 분인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너굴님, 안녕하세요. 너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너굴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시멘트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그게 너무 시멘트요? 조금 섬뜩한 이야기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색처럼 굉장히 뭔가 차가운 느낌인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너구리예요. 이 이야기는 일단 제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녔던 한국인 친구가 실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활 중에 겪었던 이야기고 이 친구를 일단 똘비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똘비라는 친구는 똑같이 한국인 친구였는데 저희가 그 한국인들끼리 자주 모여서 놀았던 그 무리 안에 속해 있지는 않은 약간 공부만 하는 친구였어요. 되게 공부만 열심히 했고 대학교를 가면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원어민 친구들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다 제치고 외국인이 화탑을 먹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친한 친구도 없고 먼 나라까지 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잘 지내냐고 하면 친한 친구도 있다라고 할 만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공부만 하다가 약간 인생의 회의감 같은 게 들었나 봐요. 현타도 좀 오고 그래서 혼자서 여기저기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어느 한 나라로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잡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나라가 마카오인데 마카오가 다들 원정도로 유명해진 나라라 아하. 다들 그런 쪽으로만 알고 계신데 저도 친구들끼리 놀러 가봤고 상당히 놀 게 많고 볼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놀러 갔는데 일주일 정도 예상을 잡고 혼자 놀러 간 거잖아요. 이틀 차까지는 재밌게 놀았답니다. 자기가 계획한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그러다가 3일차 밤에 호텔에 혼자 앉아있는데 여행을 와서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 나라가 도끼 유명하다. 그거를 듣고 나도 한번 카지노를 가볼까?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룻밤 가서 좀 놀아볼까? 하고 그날 밤에 카지노를 향했답니다. 예. 그때 당시 자기는 절대 중독이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이 친구가 하나로 5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가서 놀았는데 그 돈이 카지노에서 나올 때는 1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첫날 원래 갖고 갔던 돈의 2배를 불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3일차부터는 머릿속에 카지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어제 1,000만 원을 갖고 놀았으면 이게 2,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벌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마카오니까 돈 좀 한번 벌고 가서 캐나다에서 좀 편하게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도 계속해서 카지노를 찾았답니다. 여행 계획은 다 이미 수틀린 지 오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박의 성질상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을 잃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 성격이 한번 잃기 시작하면 자기가 원래 모아뒀던 돈까지 까서 원금 회복은 해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모았던 돈까지 다 썼는데 그 돈이 다 하루아침에 삭제가 됐대요. 그래서 이 망연자실해서 당장에 호텔비 연장할 돈도 없고 그 카지노 앞에서 숨 죽이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데 어느 한 동양인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대요. 영어로. 같은 동양인인 것 같은데 힘든 일 있으면 자기도 카지노 다니는 사람인데 이자 안 받고 그냥 원금만 달라 돈을 빌려주겠다. 자기가 오늘 돈을 따서 기분이 좋다. 같은 동양인끼리 돕고 살자. 근데 우리가 초면이니 돈을 빌리고 싶으면 작게나마 서류 한 장은 적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당장에 돈이 급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야겠고 그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마카오가 약간 중국 쪽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계약서의 언어는 다 중국말이었대요. 근데 당장 돈은 급하고 뭐 별 다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 내용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지를 이용해서 지장을 찍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이 돈으로 똑같이 첫날처럼 2배 불려서 그 돈은 갚아버리고 나머지 돈은 내가 용돈 하자 라는 생각으로 놀았는데 또 하루아침에 그 돈이 삭제가 됐답니다. 그 삭제가 된 시점이 여행 4일차예요. 거의 이틀 만에 모아둔 돈 다 까고 빌린 돈까지 다 깐 거예요. 그 상태로 여행은 7일차까지 계획이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7일차까지 있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그냥 미련을 못 버리고 카지노 근처를 어슬렁대고 있는데 어제 그 남자가 또 말을 걸었대요. 어제 도박은 잘했냐? 돈 갚자 이제. 하룻밤이면 솔직히 그거 1.5배만 불렸어도 내 돈 갖고 네 용돈은 충분할 거다. 근데 수중에 갖고 있는 돈이 진짜 땡전 한 푼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당장에 갚을 방법은 없는데 일단 변명부터 했대요. 아직 그 돈을 다 못 썼으니 내가 따서 내일까지는 갚겠다. 자기가 며칠은 더 이 나라에 있을 거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냥 하룻밤을 뜬 눈으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샜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당장에 또 도박을 할 돈은 없고 그 상태로 다음날이 됐는데 어김없이 찾아왔대요. 돈 갚으라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쳤답니다. 전력을 다해 뛰었대요. 근데 그럼 뭐예요? 호텔 연장할 돈 없지. 지금 당장에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는 원래 예약해놨던 비행기표 빼서 겨우 100만 원 돈 되는 돈밖에 없는데 이걸로 처음 빌린 돈이 그거에 비해서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나는 여기서 떠봤자 이 나라를 떠도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캐나다로 간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한국으로 갈 줄 알지 캐나다로 갈 줄은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원래 예정돼 있던 비행기표를 하루 앞당겨서 빨리 이 나라를 떠버리려고 했대요.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혹시나 찾아올까봐 불안해서 공항에서 노숙을 했답니다. 그날 밤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나라를 떠버리려고. 그렇게 공항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벤치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벤치 양옆 벤치 앞뒤 벤치로 어떤 되게 험상궂게 생긴 남자 4명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대요. 자기가 깨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깨니까 영어로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알지?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고 되게 그냥 별로 과격한 행동 없이 같이 그냥 공항을 나섰대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그들의 행동이 돌변했답니다. 바로 어떤 찝차? 합차 같은데 트렁크에 자기를 밀어넣어버리고 그 즉시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눈엔 안대를 씌우고 손발을 묶어버렸대요. 똘비라는 친구는 그냥 공포에 떨면서 차가 한 3시간 가까이 어딘가로 이동했다는데 그냥 가만히 그 차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뒤에 자기가 땅바닥에 던져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뭔가 철컹철컹 채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를 어딘가에 가둬버리고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났대요. 진짜 이게 그 친구가 말해줬는데 손발이 묶인 건 괜찮대요. 근데 말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여기가 어딘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 그때부터는 사람이 미친답니다. 와. 체감상 약 24시간 정도가, 그것도 그냥 그 친구 말이에요. 24시간 정도가 지났다는데 그 어떤 남자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와서 영어로 자, 하룻밤을 더 시간을 줬으니 돈을 갚아라. 근데 전에 말했듯이 손발은 묶여있지 눈은 안 보이지 말도 못하지. 그리고 이미 이 나라를 뜰 생각으로 공항에 있었으면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다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뺏긴 상태로 핸드폰조차도 없이 하룻밤을 묶여 있었으니 이게 돈을 어디선가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똑같이 대답을 했대요. 돈을 마련할 방법을 줘야 자기가 돈을 구하지. 이 상태로 어떻게 돈을 만드냐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턱으로 어퍼컷 한 대가 날라오더랍니다. 그걸 맞고 진짜 뇌 끝까지 다 울리는 느낌이었대요. 벙 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재갈을 먼저 풀어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알았는데 쬐끄만한 빵 하나랑 작은 컵에 우유 담아서 빨대 꽂아주고 나갔대요. 겨우겨우 입으로 그거 먹고 우유 마시고 하루를 또 버텼대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손발은 묶여있고 핸드폰도 없어요. 그 다음날 또 하루가 지나고 체감상 어느 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처음 들어왔던 남자랑 또 다른 남자였대요. 목소리든 말투든 모든 게. 들어와서 이제 돈을 안 갚았으니 원래 갚기로 했던 거 2배로 갚아라. 근데 아무 돈을 갚을 수단을 주지 않고 그냥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가격을. 근데 아직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연히 돈을 만들 수가 없었다. 벌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 이번에는 똑같은 어퍼컷을 같은 자리에 2대를 때리더래요. 두 번째 날은. 그리고 손을 풀어줬대요. 그 손을 풀어주고 똑같이 빵이랑 우유 던져주고 나가는데 와, 손을 풀어주니까 알겠더래요.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이 자리를 못 벗어났던 이유를. 발에 어떤 그 쇠사슬 같은 걸 걸고 기둥에 쇠사슬을 묶어놨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강아지 목줄 채워지듯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돈을 갚으래요. 근데 아직까지 갚을 수단이 전혀 없으니까 또 돈을 못 갚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똑같은 어퍼컷을 3대를 때리더래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아랫부분에 주먹을 6대를 맞다 보니까 이게 재갈이 풀려도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빵을 줘도 제대로 못 씹었대요. 그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거기서부터 빌기 시작했대요. 핸드폰이라도 주면 어떻게든 자기가 그 돈을 마련하겠다. 근데 2배로 올랐을 때 돈이 그때 당시 하나로 1억이었어요. 이 얘기가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10년 전 하나로 1억 정도의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냥 씩 웃으면서 또 똑같이 빵이랑 우유를 던져주고 이제는 발을 풀어줬답니다. 근데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인 게 풀린 거지 자기가 기둥에 묶여있는 그 쇠사슬이 풀린 건 아니에요. 발은 자유롭지만 한쪽 발이 기둥에 묶여있어서 움직이진 못하는 상태. 더군다나 아직까지 안대는 벗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앞을 전혀 못 보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정신 분열이 오더래요. 내가 진짜 돈을 괜히 했지 왜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돈 때문에 고생이냐 이 생각을 하고 또 하루가 지났대요. 그때부터는 내일은 나를 어떻게 때릴까라는 걱정밖에 없었대요. 머릿속에 돈보다도.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들어왔던 사람이랑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더니 예. 이제 또 돈을 갚으라고 하더래요. 근데 아직까지 핸드폰이 없으니 당연히 못 갚죠. 당연히 못 갚는다고 하니까 안대를 풀어줬대요. 그리고 딱 눈을 드디어 앞이 보여서 시야를 딱 밝혔는데 어느 공장 같은 데 구석에 자기가 묶여있고 한 4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래요.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4명이 집단 린치를 날겼대요. 똘비한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고 팔 몇 군데 부러진 것 같고 다리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를 알려주더래요. 이 공장이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다. 근데 우리가 널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있다.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멘트를 처음 만들 때요. 약 1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한번 가열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열하는 과정을 거치는 공장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그 남자들이 영어로 너를 잘못되게 만든 후에 우리가 그냥 너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너의 흔적을 저 공장 통 속에 집어 넣어버리면 너는 흔적도 없이 마카오 어딘가에 도로로 깔려버리는 거다. 우와. 아무리 흔적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우와. 딱 그 말을 해주고 그냥 핸드폰을 던져주고 가더래요. 딱 핸드폰을 던져준 시점 기준으로 한국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 이제 아들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간다고 한 날짜가 지났는데 돌아간다고 한 날짜 직전부터 연락이 뚝 끊기더니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똘비 부모님은 직감적으로 아들한테 뭔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얘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똘비는 핸드폰을 받았죠.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이니 불러주는 곳으로 1억 정도만 어떻게 마련해서 입금을 해달라. 자기가 그거는 평생 부모님께 갚고 살겠다. 예. 아버님 입장에서는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맞아 죽기 직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직전이니 돈을 보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원인 제공은 아들이 한 게 맞아요. 결국에 또 손을 대서는 안 될 돈을 빌렸고 그 돈을 날려먹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1억을 보내줬답니다. 1억을 딱 보내줬더니 그 사람들 태도가 다음 날은 진수성찬을 차려줬대요. 자기 앞에. 진짜 이거는 다 먹고 이걸 다 먹으면 배가 터져 죽겠다 싶을 정도의 호화스러운 만찬을 자기 앞에 깔아줬대요. 이거 먹으라고. 약속한 대로 우린 돈 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우리가 공항까지 안전히 태워다 주겠다고. 근데 이때 당시 똘비의 상태가요. 너무 많이 맞아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른쪽 팔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다시 똘비가 핸드폰을 받은 게 있으니 연락을 네. 했고 그 똘비 부모님이 바로 마카오로 날라와서 현지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대요. 그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갈비뼈 3대가 나가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거의 불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다쳐 있었고 오른쪽 팔은 손이랑 손가락이랑 다 포함해서 8군데 이상이 금이 가고 부러져 있었대요. 그리고 치아는 이건 임플란트 아니면 답이 없다. 치아가 4개 정도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임플란트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를 받고 그 친구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본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친구랑 연락하는 유일한 캐나다 멤버 중에 하나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그 친구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너무 무서운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데 네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근데 너의 인생의 최고의 트라우마니까 이거는 네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난 다른 할 얘기도 있으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더 상세히 말을 해준 거예요. 이거를.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길 자기가 이 일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딱 하나 있대요. 절대 남의 돈을 함부로 쓰지 말자래요. 인생의 교훈. 이게 이게
결국에 이 친구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 하나 안 받고 살고 있고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면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게 이 친구를 납치했던 조직이 그 유명한 중국에서 활동하는 사업회였대요. 마카오까지 지분이 있는. 일부러 그 카지노 근처에서 배회하는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예. 원금을 빌려주고 절대 못 갚을 상황까지 몰아넣은 다음에 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불려서 받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혹여나 일이 수틀리면 그 오장육부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챙긴 후에 진짜 그 친구 말로는 시멘트로 마카오 바닥에 깔린 사람이 여럿 있을 것 같다고 하더래요. 이 이야기가 제가 처음 듣고 안 믿었어요. 제가 더 자세히 이번에 들은 거고 안 믿었어요. 시멘트.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찾아본 게 있는데 네. 시멘트로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은어 중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구리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공구리 있죠, 친다.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공구리가요, 그 원래 야쿠자에서 지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나왔던 말인데 나라별로 또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대요. 와. 그래서 그 친구 말로는 해 쪽에서 진짜 흔적도 없이 사람을 처리하는데 쓰는 공구리의 수단이 이거였던 것 같다. 그래서 충격적이네. 한번 저의 친구가 진짜 꽃다운 나이에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근데 너굴님 시멘트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네. 상상은 했었거든요. 상상을 네. 하고 그냥 어느 정도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더 디테일한 그 과정 속이 훨씬 더 섬뜩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시멘트 조심하자고요. 네, 네. 시멘트랑 남의 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요. 해외에선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죠? 맞아요. 똘비님 콘텐츠 중에서 해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네, 많아요. 진짜 해외에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못 찾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공구리, 시멘트, 대충 예상은 했는데 예상한 거를 좀 더 플러스 돼서 더 섬뜩한 방법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규정님들도 항상 제가 뭐 이런 해외 이야기 나오면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분들에게 신고해서 어떤 일이 해결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어왔지만 해외는 정말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좀 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